4차 시에는 마찰력과 마찰력이 포함된 운동 방정식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바닥 위에 물체가 놓여 있고 이걸 사람이 F의 힘으로 미는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이 물체가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봅시다. 물체를 F라는 힘으로 밀었음에도 물체가 밀리지 않는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일이고요. 위 그림처럼 힘 F만 오른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체가 정지해 있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래서 이 힘 F를 상쇄시켜주는 힘이 필요하고요. 우리는 이걸 정지 상태에서 작용하는 마찰력, 즉 정지 마찰력이라고 부릅니다. 물체에 외력을 가해도 정지해 있는 상황에서는 외력과 마찰력의 크기가 같습니다. 이걸 그래프로 그릴 때는 세로축에는 마찰력, 가로축에는 물체에 가해지는 외력을 그립니다. 외력과 마찰력의 크기가 같으니까 그래프의 기울기는 45도입니다. 물체에 힘을 가해도 물체가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리는 점점 더 세게 물체를 밀게 됩니다. 즉 물체에 가하는 외력을 더 세게 하는 것이죠. 그래도 물체가 정지해 있는 상황이라면 여전히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정지 마찰력이 됩니다. 그런데 외력이 어느 특정한 힘보다 더 커지게 되면 물체는 더 이상 정지해 있지 못하고 미끄러지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특정한 힘의 크기를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부릅니다. 물체에 가해지는 외력의 크기가 이보다 더 크게 되면 물체는 정지해 있지 못하고 미끄러지는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최대 정지 마찰력은 정지 마찰력이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인 겁니다. 그리고 그 크기는 수직 항력에 비례합니다. 비례상수 μs를 정지 마찰 계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최대 정지 마찰력은 물체의 무게가 아니라 수직 항력에 비례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제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할게요. 그래서 물체가 가속도 A를 갖습니다. 물체가 부드럽게 미끄러지는 운동을 하는 경우에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그 크기가 거의 일정합니다. 그리고 이걸 운동 마찰력이라고 부릅니다. 물체에 가하는 외력의 크기를 변화시키더라도 이 운동 마찰력의 크기는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크기 역시 수직 항력에 비례합니다. 하지만 마찰 계수는 운동 마찰 계수를 써야 합니다. 정지 마찰 계수와는 그 값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보통 운동 마찰력이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더 작습니다. 만약 물체가 미끄러지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면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이 운동 마찰력의 크기와 같은 경우입니다. 시뮬레이션을 하나 보면서 마찰력과 외력 그래프를 이해해 볼게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상황은 마찰이 있는 수평면 위에 질량이 4kg의 물체가 놓여 있는 겁니다.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10m/s 제곱이고요. 정지 마찰 계수는 0.5, 운동 마찰 계수는 0.3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최대 정지 마찰력은 20N이고 운동 마찰력은 12N입니다. 물체는 오른쪽 방향으로 외력이 가해질 건데요. 외력 F는 1초에 2N씩 증가하도록 설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왼쪽 그래프에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과 외력이 나타나도록 했어요. 이제 시뮬레이션을 실행해 볼게요. 물체의 외력이 증가할수록 화살표의 길이가 늘어나는 것이 보이죠? 이 힘이 20N이 되자 물체는 움직이지 않다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외력의 크기는 1초에 2N씩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래프를 보면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12N으로 거의 일정합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억지로 만들어낸 영상이 아니라 실제 물리 현상을 아주 잘 구현해주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만든 거예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께도 사용법을 한번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지금 이론적으로 배웠던 그 마찰력과 외력 그래프를 시뮬레이션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찰력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마찰력은 정지 마찰력, 최대 정지 마찰력, 운동 마찰력 세 종류가 있습니다. 물체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작용하는 마찰력인 정지 마찰력은 외력과 그 크기가 같습니다. 정지 마찰력이 될 수 있는 값의 최대값을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고 그 값은 수직 항력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가해지는 외력이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크게 되면 물체는 그 순간부터 미끄러지는 운동을 하게 되고 이때에는 운동 마찰력이 작용하고 그 크기는 수직 항력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마찰력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풀 때에는 꼭 수직 항력의 크기를 구해야 합니다. 반드시 운동 방정식을 세워서 수직 항력을 구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수직 항력이 무조건 중력과 같다고 생각해 버리면 문제를 틀리기 쉽습니다. 주의하세요. 그리고 또
마찰 계수는 물체의 고유의 특성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세요. 물체와 물체 사이에서 정해지는 물리량인 겁니다. 그리고 마찰력은 오로지 수직 항력에 비례하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접촉 면적이나 물체의 속도와 관련 없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마찰력이 접촉 면적에 비례하지 않고 수직 항력에만 비례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게요. 수평면 위에 물체가 놓이면 우리는 보통 접촉 면적을 겉으로 보이는 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접촉하고 있는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절대로 이렇게 물체와 바닥 전체가 완전히 밀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물체의 표면을 확대해서 보면 아주 울퉁불퉁해서 맞닿아 있는 면, 즉 실제 접촉 면적은 아주 작습니다. 물체를 좁은 면적 쪽으로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에는 무게는 일정한데 면적이 좁아져서 압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주 작았던 접촉면들이 조금 더 눌리게 되고요. 겉보기 접촉 면적은 줄어드는 반면에 실제 접촉 면적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체를 눕히든 세우든 실제 접촉 면적은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마찰력은 겉보기 접촉 면적이 아니라 수직 항력에만 비례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이제 연습 문제를 풀어볼게요. 빙판 위에 질량이 10kg인 물체가 놓여 있고요. 정지 마찰 계수와 운동 마찰 계수가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최대 정지 마찰력입니다. 자, 여러분, 마찰력 문제를 만나면 최대 정지 마찰력부터 구해보세요. 왜냐하면 물체에 가해진 외력에 의해서 이 물체가 정지해 있을지 아니면 미끄러지는 운동을 할지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대 정지 마찰력은 수직 항력에 비례하기 때문에 수직 항력을 구해야 합니다. 수직 항력은 운동 방정식을 세워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림으로 나타내 줍니다. 중력과 수직 항력이 그려질 거고요. 2차원 평면만으로 그리면 이 그림으로 나타납니다.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면 이 문제에서는 수직 항력과 중력이 그 크기가 같게 나옵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수직 항력이 항상 중력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제 공식을 이용해서 최대 정지 마찰력을 구하세요. 답을 쓸 때에는 먼저 공식을 쓰시고 그 공식에 쓰인 문자에 각각 숫자를 대입합니다. 계산 결과인 10을 쓰시고 괄호 안에 단위를 써줍니다. 원래는 제일 아랫줄처럼 문자에 숫자를 대입할 때 일일이 단위를 써야 하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숫자만 쓰고 제일 마지막에 계산 결과 옆에 괄호를 연 다음에 단위를 써주는 겁니다. 이 문제의 두 번째 질문은 외력을 7N 가했을 때 작용하는 마찰력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프에 최대 정지 마찰력 10N을 표시할게요. 그리고 외력 7N을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그래프와 만나는 지점이 마찰력이 7N일 때입니다. 최대 정지 마찰력이 10N이니까 이 영역은 물체가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영역이죠. 그러니까 물체는 움직이지 않고 정지 마찰력 7N이 작용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외력이 7N인데 다음 문제에서 운동 마찰력을 구해보면 6N이거든요. 그러면 외력이 운동 마찰력보다 크니까 운동 마찰력 6N이 작용하는 운동이겠구나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물체가 움직이고 있던 상황이었다면 작용하는 마찰력은 정지 마찰력이 아니라 운동 마찰력 6N일 텐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물체는 정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정지 마찰력 7N이 작용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운동 마찰력을 물어봤어요. 운동 마찰력은 공식으로 구하면 되고요. 앞에서 수직 항력을 구했으니까 바로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할 때 정지 마찰 계수를 대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여기서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자, 물체가 미끄러지고 있을 때에는 무조건 운동 마찰력이 작용합니다. 운동 마찰력은 정지 마찰력처럼 외력을 따지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바로 공식으로 계산하면 되고요. 주의할 점은 수직 항력을 운동 방정식으로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력과 같지 않습니다. 추가 질문 하나 할게요. 물체가 빙판 위에 미끄러지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도 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마찰력은 몇 뉴턴일까요? 자,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고요. 운동 방정식은 이렇게 써집니다. 여기서는 가속도 방향으로 X축의 양의 방향을 잡지 않았는데요. 이 경우는 가속도의 방향을 미리 예측하지 않고 오른쪽 방향을 양의 방향으로 잡은 다음에 가속도의 방향은 최종 계산 결과를 보고 알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최종적으로 가속도는 마이너스 뮤 g가 나와요.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최종적으로 가속도가 왼쪽 방향으로 나왔다고 하면 되는 거니까요. 앞으로 연습 문제를 풀면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더 연습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무조건 운동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고요. 마찰이 있는 면에서 미끄러지고 있는 물체는 무조건 외력이 없더라도 무조건 운동 마찰력이 작용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네 번째 문제는 외력을 16N을 가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해야 하는 것은 물체가 정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물체가 미끄러지는 운동을 하게 될 것이냐 아니냐부터 서술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 그래프의 외력을 나타내면 외력이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크고 그래프상으로 작용해야 하는 마찰력은 운동 마찰력 6N입니다. 그림으로 나타내면 외력 F가 오른쪽, 마찰력이 왼쪽, 가속도는 오른쪽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을 양의 방향이라고 합시다. 만약 가속도의 방향이 예상되지 않는다면 오른쪽을 양의 방향으로 놓고 우변을 MA로 하고 푸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 결과가 플러스가 나오면 가속도가 오른쪽인 것이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가속도가 왼쪽인 겁니다. 답안을 쓸 때에는 처음에 외력이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더 크므로 미끄러진다고 그러니까 미끄러지는 운동을 하게 된다고 서술하고 시작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앞에서 이미 수직항력과 운동마찰력을 구했으니까 바로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운동방정식을 세워본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다음 문제는 수평면 위에 있는 물체를 윗방향으로 당기면서 끄는 건데요. 이렇게 물체에 줄을 매달아 끄는 겁니다. 힘을 표시하면 중력 먼저 그리면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질량이 아니라 무게를 알려줬기 때문에 mg로 표현하지 않고 w로만 표시하면 됩니다. 그 값은 20N이에요. 그리고 수직항력, 실이 물체를 당기는 장력, 여기서는 장력을 그냥 F로 썼습니다. 그리고 저평면에 나란하게 작용하는 마찰력이 있습니다. 이걸 2차원 평면에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마찰력은 외력과 같은 방향이 아닙니다. 접촉면에 나란한 방향으로 그립니다. 오른쪽으로 가속이 될 테니 X축은 오른쪽을 양의 방향으로 잡고요. 힘을 분해하면 이렇습니다. 문제에서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했지 미끄러진다고는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순간은 물체가 정지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지 마찰력 중에서 그 최대값인 최대 정지 마찰력이 작용하는 순간인 겁니다. 그럼 이제 답안을 써보면 내가 그린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먼저 서술해주고 지금 작용하는 마찰력이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는 사실을 그 이유와 함께 언급해줍니다. 그리고 운동방정식을 쓰세요. 1번식에서 X축 방향의 우변이 MA가 아니라 0인 이유는 물체가 정지해 있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가속되기 직전이라는 말이 바로 위에 언급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3번식은 이 마찰력이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우리가 모르는 문자는 마찰계수 μs, 마찰력 스몰 f, 그리고 수직항력 n 이렇게 3개입니다. 그런데 식이 3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풀립니다. 여러분이 한번 직접 풀어보세요. 선생님이 굳이 운동방정식을 3개로 쓰는 이유가 궁금할 수도 있어요. 3번식과 1번식을 합쳐서 f 코사인 30도 빼기 μsn은 0 이렇게 써도 되는데 굳이 나눠서 쓰는 이유는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이 상황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무슨 마찰력인지 따져보는 습관을 들였으면 해서입니다. 그걸 따지지 않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이 상황의 마찰력을 운동 마찰력으로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에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앞으로 다른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운동 마찰 계수와 정지 마찰 계수를 서로 바꿔서 대입하는 실수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데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운동 마찰력을 구하는 실수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아직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선생님처럼 저렇게 방정식을 3개로 세워서 푸는 연습을 해보세요. 다음 문제는 경사면에 물체가 놓여 있는 상황이죠. 움직인다면 경사면을 따라서 내려가는 방향으로 가속이 될 테니까 좌표축은 그림처럼 세우고요. 중력, 수직항력, 그리고 중력을 분해합니다. 그런데 마찰이 작용하니까 마찰력 하나 그립니다. 경사면 위쪽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겠죠. 자, 여기서 아까 말한 습관, 그러니까 마찰력을 표시할 때 처음부터 무슨 마찰력인지 단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습관이 나와야 합니다. 저는 여기에 스몰 f가 정지 마찰력인지 최대 정지 마찰력인지 운동 마찰력인지 표시하지 않았어요. 그냥 마찰력이라고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마찰인지는 따져봐야 아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가속도도 한번 써볼까요? 만약 내려간다면 아래쪽으로 가속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답안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미끄러진다고 가정하고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스몰 f가 뭔지 아직 안 썼습니다. 뭔지 모르니까 그러는 겁니다. 자, 식 2에서 수직 항력을 구하고 최대 정지 마찰력을 구해보면 40N입니다. 이게 식 1에 F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식 1에 보면 X축 방향의 외력은 mg 사인 37도, 그러니까 120N이 나와요. 단위도 써줘야 됩니다.
이게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크니까 이 물체는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F가 운동 마찰력인 거를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식인 F는 μkn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식 1에 대입해서 가속도를 구합니다. 플러스 4.4가 나왔죠? 우리가 설정한 양의 방향으로 가속도가 나오게 된 겁니다. 다음 문제는 이 물체에 경사면에 나란한 힘을 가해서 비탈에서 안 미끄러지게 잡고 있으려고 하는 건데요. 그렇게 하려면 가하는 힘의 크기의 범위가 얼마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이 문제는 과제로 제출받을게요. 풀이는 지금 이 화면에도 나와 있고요. 팀즈 수업 자료에 링크로 걸어준 PDF 파일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업 시간에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다양한 연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